집을 살 때 내는 대출이죠. 가계대출 총량이라는 이제 규제가 있다는 건 혹시 알고 계세요? 그리고 8월부터 대출 안 됩니다. 이런 말이 가계대출 총량에 의해서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그러면 정부는 진행을 하냐라고 하니까 잔금 대출에 대한 이제 퇴로를 마련하겠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좀 정부에서 실질적으로 계약을 하고 잔금 대출에 대한 부분이 일반 서민들을 위한 거잖아요. 누가 이렇게 대출을 총량제까지 하면서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분들은 투기가 아니잖아요. 그냥 내 집이라도 하나 마련하고 싶다. 아니면 잔금 대출, 가계 대출 총량 규제에서 빠진다. 무엇이 달라지나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할 건데요. 잔금 대출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 같이 계약금 내고요. 그리고 나머지 90%에 대한 집을 살 때 내는 대출이죠. 그런데 이 잔금 대출이 가계 대출 총량이라는 이제 규제가 있다는 건 혹시 알고 계세요? 은행에서 대출을 해줄 때 어떤 명목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계 대출도 있고 뭐 사업자 대출도 있고 뭐 PF 대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은행들의 이 대출 총량에서 한 1.5% 정도가 가계 대출이에요. 그래서 이 1.5%를 넘어가면 이제 대출이 안 되는 건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1.5% 자체는 사실 올해 이 정부 정책에 의해서 작년보다 더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가계 대출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아파트나 이 집을 살 때 받는 대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아파트 담보로 여러분들 신용과 소득 상태를 가지고 받을 수 있는 대출인데 이 대출 자체가 규제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총량에 묶여서 그리고 최근에 KB은행에서 3억까지 대출 안 됩니다. 그리고 8월부터 대출 안 됩니다. 이런 말이 가계대출 총량에 의해서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전체 이 가계대출이라는 것 안에 이 잔금대출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뺀다고 하더라고요. 빼면 어떻게 바뀌고 그리고 가계대출 총량은 무엇이고 그리고 이런 게 어떤 여러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당이 되고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제가 PPT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금융당국이 잔금대출을 제외키로 가닥을 했었는데 참 이게 아이러니합니다. 어떤 이 계획이나 그리고 어떤 이 정책 그리고 어떤 목표에서 제외됐다기보다는 이거는 국민 대토론회가 최근에 있었죠. 그 대토론회에서 참여자의 그 상황과 발언에 의해서 좀 이렇게 가닥을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참 이제 아이러니하고 좀 아쉬운 면도 있긴 하죠. 그러면 이 규제 대상에서 제외키로 한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걸 제외하는지 보겠습니다. 정부 잔금 대출 포함 집단 대출이라고 표현해요. 이 관계부처 협의 중이라는 건데 이 잔금 대출이 있고요. 집단 대출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재개발이나 재건축 아파트를 사게 될 때 여러분들 집이 이제 포함되면 일단 집이 없어지고 새 집이 지어지잖아요. 그리고 새 집이 지어지는 과정에서 여러분들 집을 중간에 이제 대출 받을 수 있는 게 이제 중도금 대출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새 집이 지어질 때까지 이주를 하게 돼요. 그 이주할 때 필요한 돈들이 있어요. 그게 이주비라고 하거든요. 그런 집단으로 그러니까 재개발 구역 안에 있는 사람들이 집단으로 받을 수 있는 중도금과 이주비 대출에 대해서도 좀 이 순동 좀 터달라라는 게 지금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잔금 대출은 가계 대출에서 좀 빼기로 했으니까 우리도 좀 빼달라 이 이야기인데. 좀 볼게요. 그리고 8월 예정된 1만 4가구 공급에 이제 뭐 숨통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게 그 이야기입니다. 자, 이게 총량제에서 잔금 대출이 빠지는 이유가 최근에 우리 이 2026년 7월 말 정도에 대국민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이 대국민 토론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본인이 잔금을 좀 받으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안 됐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라는 이제 소신을 가진 발언자가 있었거든요. 이 발언자로 인해서 총량제에서 빠지게 되는 약간 아이러니한 어떻게 보면 좀 해프닝 같은 그런 상황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해당이 된다고 하면 이런 해프닝이든 뭐 어떤 상황이든 뭐 계획에 의해서든 여러분들이 이제 이용할 수 있는 부분 이용하고 관심일 수 있는 부분은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이게 사전에 약정된 집단 대출이 사유 규제로 제한된 상황이라고 하고 그리고 실수요자 피해 문제 제기가 이제 됐어요. 집단 대출이라는 건 아까 이주비나 중도금 대출인데 아직 다만 요거는 지금 제한 중입니다. 자, 2년 전 실거주 목적으로 분양받았는데 가계대출 총량 규제로 잔금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요. 이분이 수원 매교역 펠루시드의 입주 예정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제 대국민 토론회에서 대통령에게 호소를 했죠. 근데 이게 받아들여졌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정부는 진행을 하냐라고 하니까 금융위죠. 금융위에서
잔금 대출에 대한 이제 퇴로를 마련하겠다. 그러니까 원래 잔금 대출도 당신들이 이 어떤 신용이나 그 다음에 소득 그 여러 가지 이 당신들의 어떤 가계 상황으로 해서 대출 받는 이 가계 대출 총량에서 집 담보 대출 중에 이제 잔금 대출이죠. 잔금 대출은 좀 제외하는 방식으로 퇴로를 마련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것 같아요. 토론회 다음 날입니다. 바로 즉각적으로 이제 움직였는데 이혁원 금융위원장이 은행과 신속하게 협의해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보겠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만약에 이 발언이 없었다고 하면 현실적인 방안을 찾지 않았을 것인가 이런 의문도 들고요. 정말 하루 만에 5대 은행이 소집됐어요. 여러분들이 잔금 대출을 받을 때 은행에 연락을 하면 앵무새 같이 이렇게 말씀했을 거예요. 죄송해요. 지금 3억까지밖에 대출 안 됩니다. 우리 1금융에서는 3억까지밖에 대출 안 됩니다. 죄송하지만 안 되니까 2금융 알아보세요. 아니면 다른 데 알아보세요.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이율이 센 2금융이나 아니면 어떤 분들은 정말 P2P까지 알아보시더라고요. 그냥 대부까지 알아보시고 이율이 세더라도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받고 고통을 받았는데 갑자기 하루 만에 저희들은 이제 이 잔금 대출은 총량에서 뺍니다. 대국민 토론회에서 소신 발언 이후에 이렇게 됐죠. 뭐 일단 소신 발언 이후에 이렇게 됐다는 건 좋은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좀 정부에서 실질적으로 계약을 하고 잔금 대출에 대한 부분이 일반 서민들을 위한 거잖아요. 누가 이렇게 대출을 총량제까지 하면서 하겠습니까? 좀 미리 좀 알아가지고 이 총량에서도 확인을 하고 진행했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일단은 하반기에는 약 7만 세대 26조 원 규모의 잔금 대출 수요 발생 예상이라고 하니까요.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잔금 대출 좀 받아야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1금융 특히 국민은행에서 3억까지밖에 대출 안 된다 하더라. 그리고 8월까지밖에 대출 안 된다 하더라. 라고 해서 2금융을 알아보시거나 이 대부업체나 이런 이 저축은행을 알아봤던 분들은요. 지금 빨리 1금융 알아보십시오. 1금융 알아보셔가지고 이 총량제에서 가계대출 총량 자체가 잔금은 제외된 거라고 하니까 확인하시고 대출에 대한 어떤 계획이나 그리고 대출에 대한 어떤 이제 고통과 이런 부분에서 좀 벗어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시장에서 이렇게 요구합니다. 아니 잔금 대출만으로는 부족하지. 이게 뭔 말이냐면요. 잔금 대출 같은 경우 여러분들 그냥 아파트를 사는 거예요. 아파트를 사서 10%의 계약금을 내고 나머지 90%의 잔금을 내는 건데, 자 여러분들 아파트를 사는 방법과 기존의 이제 뭐 아파트를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 조합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렇게 원래 가지고 있던 집이 새 집으로 바뀌었을 때 이런 사람들도 지금 대출이 총량제에 의해서 대출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도금이죠. 중간에 내야 되는 돈과 이사해서 어떤 이주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집을 마련한 이주비까지도 대출이 좀 막혔는데 이것까지 좀 풀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잔금뿐만 아니라 중도금, 이주비까지 좀 대출 총량에서 제외해달라 이러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이제 돈 있는 게 아니고 서민들을 위한 거니 해달라. 그리고 그래야 또 지금 알다시피 전세가 너무 없어요. 그리고 공급도 없습니다.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공급량이 너무 심각할 정도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 부족한 공급에서도 실질적으로 내가 이 집을 살려고 하거나 유지를 하려고 하면 대출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 재개발하는 재건축 같은 경우에 중도금과 이주비까지도 좀 정상해 주면 이걸 대출 총량에서 제외해 주면 그래서 주택 공급과 주택 안정에 이 정상화되지 않겠냐 이런 말이에요. 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죠. 서울 및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이에요. 올해부터입니다. 2026년 그리고 2028년까지인데 여기 빨간 게 지금 서울이에요. 그리고 파란 곳이 경기, 그리고 여기 이제 약간 회색이 이제 인천입니다. 자, 여기 보면 입주 물량이 2026년에 4천, 그리고 2027년에 1만, 2028년을 보셔야 돼요. 2028년. 그러니까 입주라는 거는 완공이 되고 집에 들어가 사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2026년은 뭐 지금 완공이 돼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분양을 받거나 대출할 필요가 없죠. 끝났으니까. 2027년도 뭐 중대금 대출 다 했겠죠. 2028년이나 2029년에 이제 입주하실 분들이 지금 대출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여기 보시면 입주 물량이 없어요. 이렇게 입주 물량이 과거 대비 2026년 대비 이렇게 확 줄어드는 상황에서 잔금 대출 외 이 중도금과 그다음에 이주비 대출까지 막아서 더 입주 못하게 만들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에서 보면 확실히 2028년 이후에는 입주 물량도 이제 가뭄입니다. 전세 월세만 가뭄인 게 아니고 신축 입주 물량도 없죠. 그리고 이렇게 된 이유가 많이 있죠. 많이 있긴 하지만 지금도
알다시피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 좀 속도를 내야 될 그런 이 입주를와 그리고 공급을 해야 될 그런 물량들도 여러 가지 규제로 인해서 안 되고 있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자, 전문가들이 보는 이 가교 중간 역할을 해주는 이제 대출 이 가교 대출의 역할이 무엇이냐? 자, 이주비 중도금 잔금 등 실질적으로 서민들이 좀 쓰는 것, 그러니까 정말 돈이 없으니까 대출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분들은 투기가 아니잖아요. 그냥 내 집이라도 하나 마련하고 싶다. 아니면 기존에 내가 빌라에 살았는데 갑자기 재개발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빌라에서 그래도 막 10년, 20년 넘게 사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이제 이 새 아파트로 갔을 때 회원금을 주고 그 아파트를 입주하기는 좀 쉽지 않은 구조이긴 합니다. 이분들이 그때 좀 대출 역할 좀 충분하게 해달라. 그리고 예측 가능하게 실행돼야 주택 공급 때도 효과가 되지 않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전문가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재개발 재건축에 결국 나가야죠. 나가야 돼요. 나가야 철거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뭐 안 나가면 철거 못 한다니까요. 빨리 나가야 철거가 진행되고, 그리고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게 착공이라고 하는데 착공을 할 수 있는데 실수요자나 다주택자가 지금 이제 내가 이 아파트가 지어질 건 알겠지만 실질적으로 어디 이주해서 살 돈이 없으면 이주가 되겠습니까? 이주를 할 수 없으니 이런 이주비 대출과 그리고 중간에 내는 중도금 대출까지도 좀 진행이 돼야 지금 이 재개발, 이 재건축에서 진행되고 있는 어떤 이 계획에 의해서 진행되는 기간들이 맞춰지고, 그리고 빠르게 착공과 빠르게 철거 등 입주도 빨리 앞당길 수 있어서 결국 공급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지 않냐, 뭐 이런 게 전문가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 참 이주비 대출 산정 기준 자체를 바꾼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 여기에 동의를 합니다. 자, 기존의 이주비 대출이 참 재밌어요. 이게 기존 주택 감정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이주비 대출이라는 거는 다른 곳에서 이제 사는 건데 사실 집값은 계속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기존에 있는 이 주택, 그러니까 철거되기 전 주택을 기준으로 감정을 하면 지금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는 거죠. 내가 여기 월세 뭐 100만 원짜리 집에 살고 있는데 지금 현실이 200만 원인 거예요. 그러면 100만 원을 더 보태서 이주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요거를 좀 현실화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검토가 정비 사업 후에 신축 주택 가격으로 이제 전환하는 것, 요거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순 청량 제외보다는 이런 좀 실질적인 해법, 그러니까 이주비나 중도금 대출 같은 경우 여러 가지를 그래도 실질적인 지금 집값 상승과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좀 마음 편하게 이주해서 새 아파트를, 그래도 3년이에요 보통. 3년에서 건물 짓는데 4년 정도 걸리니까 그 기간 동안 기다릴 수 있도록 해야 이런 게 어느 정도 안정이 돼야 또 다음에 재개발 그리고 재건축 사업이 진행이 되면 이런 부분이 다 반영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이주비 대출 안 되고 중도금 대출 안 되는데 거기에 있는 조합원들이 재개발 동의할까요? 특히 50대, 60대, 이 60대 이상인 분들은 그냥 안정이 최고거든요. 그럼 그런 분들은 재개발이 진행될 때 동의 안 한다니까요. 그럼 동의율 낮아가지고 또 재개발도 진행 안 되는 그런 악순환. 그러면 그게 악순환이 되면 이 주택 신축 공급은 또 안 되고 서울엔 땅이 없잖아요. 재개발 재건축 말고 뭐 해답 있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이라도 선제적으로 방어를 하고 선제적으로 좀 준비를 해서 이런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라도 주택 공급이 되게 하고 그래야 전월세뿐만 아니고 우리나라의 공급이 되는 물량 자체도 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지금까지 오늘 영상을 정리를 하면요. 일단 금융위가 잔금 대출을 전체 대출 총량에서 제외하겠다. 그러니까 가계대출이라는 곳 안에 잔금대출이 있거든요. 근데 이 가계대출 총량이 1.5%입니다. 은행이 빌려줄 수 있는 은행 돈에서 1.5%인데 이 여기서 이제 제외하니까 일단 총량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잔금대출은 조금 더 자유롭게 대출될 것 같고, 그리고 관계부처는 잔금대출 포함 이 집단대출도 좀 협의 중이라고 해요. 요거는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뭐 중도금이 있어야 새 아파트에 대한 거를 대출을 받든 아니면 뭐 기다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주비가 대출이 돼야 어디 다른 데 가서 살 수 있는데 이런 거 협의는 올바른 방향으로 보고요. 그리고 공급하려면 이주비 중도금 이런 게 이제 완화돼야 된다는 목소리도 크죠. 대출 되는 것뿐만 아니고 이주비 같은 경우 특히 현실화 해가지고 신축 아파트 최소한 그게 안 되면 주변에 있는 지금 아파트 가격 정도라도 좀 이주비 대출이 반영이 돼가지고 하면 어떨까 합니다. 다만 이제 우려되는 거는 이 총량 규제 예외를 폭넓게 인정하면 일단 은행에서 빌려줄 돈이 뭐 10억이다.
10억에서 이제 1.5%가 가계대출이란 말이에요. 이게 다 이유가 있을 거예요. 나머지 98.5%는 뭐 PF 대출이든 여러 가지 방향의 대출을 어느 정도 짜임새 있게 만들어 놓고 아마 가계대출 1.5%로 정해졌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 가계대출 자체에서 이 안에 있는 잔금대출이 밖으로 빠져나오면 결국 은행이 대출해 줄 수 있는 가계대출 총량과 그럼 잔금대출도 어떤 총량이 합쳐진다고 하면 부동산 담보대출로만 나갈 수 있는 대출 자체가 좀 이 전체 총량에서 좀 커진다 이거죠. 그래서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또 받아야 되는 대출, 가계대출 외적으로 필요하시는 분들 있겠죠. 이런 분들에게도 피해가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이고요. 그리고 대상 요건 제한하는 이제 절충안, 요거는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절충안이라는 거는 잔금대출은 중요하니까 어떤 기준이 있겠죠. 뭐 언제까지 계약을 했거나 그리고 이 잔금대출이 했으면 요거에 대한 부분까지 잔금대출은 이 총량에서 좀 제외한다. 아니면 이주민이나 이런 중도금 대출 같은 경우도 어디 부분까지 좀 선을 정해가지고 절충안을 만들어 간다고 하면 이런 우려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해결하면서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잔금대출이 가계대출 총량에서 좀 제외될 수 있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아마 정부의 입장도 있을 것이고 잔금을 받는 일반 서민분의 입장도 있을 것이고 이 정책을 만들어가는 정책 그리고 은행에 여러 가지 입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바뀔 수 있는 건 바뀌어야 되겠죠. 그런데 너무 한꺼번에 어떤 논의 없이 갑자기 바뀌는 거는 문제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가계대출 총량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 지금 한 0.2% 정도 줄어들었고 그 이유는 우리가 이제 GDP라고 표현하죠. 일단 뭐 여러 가지 지표를 통해 가지고 가계대출 자체에 대한 이제 총량도 조절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하고 좀 논의가 수월하게 있고 그리고 좀 제발 어떤 토론회에서 말이 한번 나왔다고 해서 이걸 뭐 선심 쓰듯이 좀 풀어준다? 지금 2026년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하기에는 좀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운 부분이니까 오늘 내용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 잔금대출 필요하시는 분들은 지금 1금융 가서 다시 또 가계대출로 잔금대출이 총량을 웃기기 전에 확인해 보시고 슬기로운 대출 생활을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